전통의학에서는 체온을 올리는 처방을 통해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디톡스 처방을 해왔습니다. 목욕과 건강,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통해 체온을 올리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저자 김세연이 쓰고 지식과 감성에서 펴냈습니다. 부제는 인체 정화 건강혁명, 스스로 고치는 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여러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추천해 주셔서 보게 되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책을 신청했는데요. 받아보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먼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찾아가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독소 배출을 통해서 내 몸 스스로 항상성을 살려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자기 치유 능력에 대한 재인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자 소개. 김세연. 1957년 충북 영동에서 출생한 저자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신경이 예민하였다. 각종 약을 달고 살다가 우연히 효소를 만나 지병을 완치하고 효소 연구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17여 년 전부터 기존 효소 제품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 우리나라 최초로 복합 발효배양물을 통한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비만, 고혈압, 당뇨, 암 등 각종 대사질환으로부터 10만 명 이상을 구했다. 저서로는 인체 정화 기적 이야기, 면역력 키우는 장내 미생물 등이 있다. 오늘은 이 책의 4장, 마음이 따뜻하면 체온이 올라간다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장과 심장에는 암이 없다. 원래 자연계의 정상적인 사이클은 식물 에너지가 동물 에너지로 분화한 뒤 이것이 세포로 변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때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거나 육식을 하게 되면 식물 에너지의 전달이 용이하지 않아 동물 에너지인 적혈구의 모양이 찌그러지게 된다. 여기에 LDL 콜레스테롤까지 떠다니게 되면 혈액이 찐득거리는 상태로 변한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피가 오염되었다고 말한다. 오염된 피가 덤벼들면 세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세포벽의 문이란 문을 모조리 닫아 걸게 된다. 세포벽이 막힌다는 것은 세포 분열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인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 존속하므로 세포벽이 막히면 사망에 이른다. 이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 인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포를 변형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암세포다. 암은 병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길게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체의 항상성 작용이다. 독을 마신 사람이 피를 토하는 것도 세포가 오염된 피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꽁꽁 문을 닫아 걸기 때문이다. 세포가 피를 받지 않으면 피가 어디로 가겠는가? 입과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질식사하게 되면 혓바닥이 길게 튀어나오게 된다.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니 세포가 조금이라도 더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 몸의 문이란 문을 모조리 열기 때문이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식물 에너지가 동물 에너지로, 동물 에너지가 세포로 옮겨가는 것이 인체 사이클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체 정화를 통해 재생적 호전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역분해를 하게 된다. 체세포가 염증 반응을 통해 적혈구로 변한 뒤 소변으로 노폐물을 쏟아내는 것이다. 이런 반응은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치유 과정으로서 통증을 동반하게 된다. 재생적 호전 반응은 체온이 높을수록 활발하게 일어난다. 몸이 아플 때 우리 신체는 체온을 올려 재생적 호전 반응을 유도하는 한편
효소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백혈구의 전투력을 증강시키게 된다. 체온이 효소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군사력은 경제력에서 오지만 인체의 군사력은 체온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우리의 건강 유무는 적혈구의 에너지 작용과 백혈구의 면역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인체의 건강이란 피를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체온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올바른 식사를 하는 동시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인체는 하나의 유기체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체온이 모두 다르다. 그중 겨드랑이와 입속의 온도가 높은 편이다. 장기 중에서는 소장과 심장의 온도가 높다. 소장과 심장, 이 두 기관은 공통점이 아주 많다. 옛날 사람들은 단순한 신체 기관을 넘어 마음이 담겨 있다고 여길 정도로 심장을 인체의 중심으로 생각했다. 이런 기능 때문에 두 기관은 다른 조직에 비해 산소와 가장 많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 발열이 순조로워 온도도 높은 것이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는 곳이 소장과 심장이다. 소장암, 심장암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발열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재생적 호전 반응과 효소작용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며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효소란 동식물과 미생물의 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고분자의 유기화합물이다. 세포 안에 존재하면서 생명 유지에 관계된 온갖 화학적 반응을 촉매하는데 세포 조직에서 분리해도 그 작용을 상실하지 않는다. 세포 내 효소를 추출하여 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다. 효소는 외부에서 받아들인 영양소를 소화 흡수시켜 활력을 발생시키며 낡은 조직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작용에 관계한다. 인체는 60조에서 100조 개에 달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세포를 생산하는 것도 효소다. 효소 이론에 의하면 효소가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pH 농도, 습도, 체온이 균일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이를 효소 활성의 최적 조건이라고 한다. 김치에는 효소가 살아 넘치지만 김치찌개에는 효소가 없다. 날 생선으로는 젓갈을 담글 수 있지만 익힌 생선은 자연 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젓갈이 되지 않는다. 생야채, 회에는 효소가 존재하지만 익힌 야채, 익힌 고기에는 효소가 없다. 자체 효소가 고갈된 화식을 소화시키려면 인체는 상대적으로 체내 효소를 과다하게 소비할 수밖에 없다. 현대화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찾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세균을 죽여야 한다는 이유로 음식을 익혀 먹을 것을 권한다. 음식을 익히면 질병의 원인인 세균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질병을 이기게 해주는 효소도 함께 죽는다. 인체는 질병을 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맞닥뜨림으로써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런 사실은 무시한 채 과학적인 잣대로만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현대인은 만성 효소 부족증에 걸려 있다. 효소는 높은 온도에서도 살아남지 못하지만 차가운 곳에서도 활성화되지 않는다. 몸이 아프면 열이 나게 되는데 이는 병원균을 퇴치하기 위한 항상성 작용의 일환이다. 근육은 우리 몸 최대의 발열기관으로서 근육은 그 존재 자체로 효소의 작용을 돕는다.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의 경우 몸이 따뜻하여 병도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무한경쟁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현대인은 이에 적응하기 위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로물질인 젖산과 초성 포도산이 생산되는데 이는 혈액을 산성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효소는 체액이 약알칼리일 때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효소의 작용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원인이다. 이로 인해 호르몬의 불균형이 찾아오고 내분비계가 교란된다. 교란된 인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효소의 역할이 절대적이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체온이 떨어졌으니 효소가 활성화될 리 없다. 대사계가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운동을 통해 몸의 온도를 높이되 즐겁게 해야 한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운동이 스트레스가 된다면 건강한 생활은 물 건너가게 된다. 등산이나 골프가 끝난 후에 여럿이 어울려 술자리 갖는 일도 조심해야 한다. 고기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면 운동한 보람도 없이 아주 많은 양의 효소가 낭비된다. 술자리에서 오고 가는 고성, 말다툼, 논쟁 역시 마음의 평안을 해치는 요소이다. 술을 먹고 늦게 들어가면 집에서는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 또한 심신을 지치게 할 것이다. 외로운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남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참된 평안은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는 데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자. 외로움과 고독은 의미가 다르다. 외로움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고독은 능동적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용기만이 외로움이라는 그늘을 물리칠 수 있다. 건강한 사람들이 명상을 즐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효소를 아끼기 위해서는 몸의 온도와 더불어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러 아이를 안 낳기도 하지만 불임 때문에 아이를 못 낳기도 한다. 계획을 갖고 단산한 경우는 상관없지만 아이를 간절히 소망하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경우가 없을 것이다. 주변을 보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만 원하는 대로 생기지 않아 낳지 못하는 부부들이 아주 많다. 한 아이만 낳고 두 번째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까지 합하면 가임 인구의 약 30% 정도가 불임에 해당한다고 한다. 남자 쪽이 원인이 될 때는 정자 숫자의 감소, 정자 운동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고 여자 쪽이 원인이 될 때에는 배란장애, 나팔관 협착 등이 원인이 된다. 요새는 40 넘어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창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할 나이에 임포텐스가 찾아오기도 하며 성욕 자체가 없어 섹스리스 부부로 사는 일도 흔하다고 한다. 그나마 원인을 알면 치료할 방법도 생겨 희망이 있지만 부부 모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 원인 불명의 불임도 굉장히 많다고 한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도 집집마다 기본적으로 10명 정도의 자녀를 낳고 길렀다. 착하기는 하지만 가난과 무능의 대명사인 흥부만 봐도 한심할 정도로 아이가 많다. 같은 형제임에도 부자인 놀부는 무자식인데 어떻게 해서 가난한 흥부는 그토록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걸까? 오히려 가난했기 때문에 아이가 많았던 것은 아닐까?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리적 위협은 인체의 생명력을 높이는 열쇠가 된다. 사막에서 자라는 석류가 달고 맛이 좋은 것도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후손을 남기기 위해 자연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화초를 기를 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물을 자주 주는 화초의 경우 잎만 무성하지만
말라 죽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야 물을 주는 화초는 설사 이파리가 별 볼 일 없다고 해도 나중에 가서 아주 예쁘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류 탄생 이래 이처럼 불임이 만연한 적은 없었다. 이것이 다 먹고 살기가 나아지면서 삶에 대한 집착이 덜해진 때문이 아닐까? 불임이 흔해진 또 다른 이유는 효소의 고갈 때문이다.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인간은 부모로부터 받은 효소를 다 쓰면 죽음에 이른다고 했다. 하늘이 주신 수명을 다한다는 말이 이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마다 갖고 태어나는 효소량이 정해져 있다고 할 때 인체는 더 이상의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 이 문제를 두고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 연구 결과 인간이 부모로부터 일정량의 효소를 물려받기는 하지만 그것의 저장량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하자. 아무리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관리 방법에 따라 삶이 추락할 수 있다. 산처럼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허랑방탕하게 쓰면 금방 소진하여 빈털터리가 될 것이고 아껴 쓰면 오랫동안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효소를 아끼는 생활을 하되 틈날 때마다 인체 내 효소 저장량을 높여야 한다. 체내 효소 저장량을 높이는 방법에도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음식을 날 것으로 먹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복합 활성 효소를 섭취하는 것이다. 초식동물이건 육식동물이건 간에 모든 살아 움직이는 동물은 생식을 한다. 즉 자연계에 존재하는 효소를 생으로 섭취함으로써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익힌 음식을 먹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식재료를 익히면 맛이 좋아지고 식감이 부드러워지며 수분 증발로 인해 전체적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런 이점 뒤에 효소를 섭취할 수 없다는 약점이 버티고 있다. 효소는 열에 쉽게 파괴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효소 섭취를 늘리려면 가급적 생식의 형태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익히지 않은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면 기본적으로 인체 활동에 필요한 효소를 건질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다. 과거와 달리 식물의 재배 방식,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계에 포함된 효소 함유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충제를 통해 효소 섭취를 늘려야 하는 이유다. 지금까지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읽어드린 효소 이론의 근간은 채식주의와 방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에드워드 하웰 박사의 효소 이론에 심취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웰 박사의 효소 영양학 개론을 몇 번이나 정독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하웰 박사의 효소 이론은 현재까지 잠정적 가설입니다. 하웰 박사는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주어진 효소가 있는데 이를 모두 소진하면 수명이 다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론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인간은 성인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노화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노화의 핵심은 산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노후화되듯이 우리 몸도 계속해서 부식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적합하지 않는 음식과 독소를 흡수하면 우리 몸의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즉 우리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이죠. 결국 노화를 늦춘다는 것은 산화를 늦추는 겁니다. 이 산화를 늦추는 것이 바로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채식 중심 식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유튜브 이말톡 건강TV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말톡은 이제 툭 까놓고 말할 수 있다의 약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죠? 저자분이 강의도 잘하시고 유용한 건강 컨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이 채널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